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신라호텔의 최고급 연회장은 최상류층 인사들의 사교 파티로 시끌벅적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여 강민준의 귓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진 기둥 뒤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낡고 색이 바랜 회색 정장의 소매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그가 현재 연기하고 있는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배역을 위해 3년 전 구제시장에서 헐값에 구매한 것이었다. 번쩍이는 명품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은 하객들의 눈에 강민주는 그저 처가에 얹혀 사는 한심한 백수로 보일 뿐이었다. 그 누구도 지금 자신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이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쥐고 있는 한울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는 입가에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를 띠며 소란스러운 인파 너머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장모님 곁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 윤서연이 있었다. 오늘따라 윤서연은 짙은 청록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어 그녀의 고고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분위기가 더욱 도드라졌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허영심 가득한 어머니 최명자 여사의 손에 이끌려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에게 인사를 다니느라 이미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는 아내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있는 피로감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파티 준비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기울어가는 회사 사정과 무능한 남편을 둔 것에 대한 주위의 압박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었다. 뷔페 테이블 근처에 모여있던 부유층 부인들이 민준을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서 있는 남자가 최 여사의 사위라며 2년째 직장도 없이 집안일만 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으로 귓가를 때렸다. 그들의 멸시 섞인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자존심을 찔러댔지만 민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지난 2년간 이러한 수모를 밥 먹듯이 겪어왔으며 이 또한 자신이 선택한 이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혹한 시험의 일부라고 여겼다. 그때 최명자 여사가 와인잔을 든 채 민준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사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구석에 처박혀서 멍하니 있지 말고 손님들 잔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웨이터들을 부르라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작게 속삭였다.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독설 그 자체였다. 민주는 순종적인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장모의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착하고 무능한 사위의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갑자기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며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세련된 스트라이프 슈트를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2명의 건장한 수행원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태영건설의 차남이자 서연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박동훈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실패를 모르고 자란 오만함이 얼굴 전체에 묻어나는 인물이었다. 박동훈의 등장은 파티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사람들은 그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박동훈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최명자 여사에게 다가가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늦어서 죄송하다며 해외 계약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그의 말에는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상자 안에는 최 여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한정판 명품 핸드백이 들어있었다. 선물을 확인한 최 여사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그녀는 조금 전 사위를 대하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박동훈을 환대했다. 박동훈은 최 여사와의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끈적하고 탐욕스러웠으며 바로 옆에 서 있는 남편인 민준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시했다. 서연 씨는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다며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다. 박동훈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웃으며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며 은근한 제안을 던졌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유지하며 박동훈의 제안을 거절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자신의 회사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생신 파티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그녀의 대답은 뼈가 있었다. 서연은 말을 마치자마자 자연스럽게 민준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짱을 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박동훈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행동이었다. 박동훈의 얼굴에서 여유로웠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아, 이쪽이 그 소문의 남편분이냐며 그는 민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비웃듯 훑어보았다. 직업이 없어서 집에서 쉰다고 들었는데 바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 부러운 인생이라며 비꼬는 그의 말투에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민주는 서연이 자신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민주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박동훈과 같은 풋내기의 도발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받는 모욕감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박동훈 씨는 말을 가려서 해달라며 내 남편을 평가할 자격은 당신에게 없다고 그녀는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그는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며 남편을 변호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딸이 귀한 손님에게 무례를 범한다고 생각한 최명자 여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나무랐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는 핑계로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한 개비를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고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기만 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무능한 사위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맹수의 그것처럼 변했고 전신의 근육에서는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잠시 후 테라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와 박동훈을 상대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 다가와 난간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는 미안했다며 이런 모욕적인 자리에 당신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녀는 자책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당신만 나를 믿어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회사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원단 공급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마치 누군가가 헨리에르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동훈이 이 타이밍에 나타나 자금 지원을 제안한 것, 그리고 서연의 회사가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압박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굴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녀를 통해 민준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입히려는 속셈인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냥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주는 잠든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굳은 결심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는 게임 화면이 아닌 한울그룹의 보안 접속창이 떠올랐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다. 김비서. 지금 즉시 챗미에르 패션에 대한 자금 압박의 배후를 조사해. 민주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에 대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동훈이 최근 누구와 접촉했는지, 특히 그룹 내부 임원 중에 그와 연결된 자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치라고 덧붙였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즉각적인 복종을 표하며 이미 최태석 부회장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최태석 부회장. 그는 민준이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동안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인물이었다. 민준은 예상했던 배신자의 이름이 나오자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감히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주인의 물건을 탐내고 가족을 건드리는 하이에나들이 있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최태석과 박동훈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 위로 붉은색 타겟 표시가 겹쳐 보였다. 민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날 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연에게 준 고통과 모욕을 몇 배로 갚아주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아줄 생각이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반격은 조용하지만 파괴적일 것이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왜 재계의 신화로 불리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미에르 패션의 사무실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평소라면 디자인 회의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활기찼을 공간이 지금은 침울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전화벨 소리만이 날카롭게 정적을 깨뜨렸다. 윤서연은 자신의 대표실 안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등진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그녀의 현재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손에 들린 서류철은 평소보다 훨씬 얇아 보였다. 그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은 본사의 방침이라는 모호한 핑계만 대며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용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음이 분명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원단 공급이 끊긴 데 이어 자금줄까지 막히자 회사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꼴이 되었다. 그녀가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제 파티장에서 박동훈이 던졌던 비릿한 미소와 은밀한 제안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말한 도움이란 결국 서연을 철저히 망가뜨린 뒤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겠다는 비열한 계획의 일부분이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한울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는 최태석 부회장이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다. 강민준 회장이 의문의 잠적을 감춘 후 그는 그룹 내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걸림돌은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내 윤서연뿐이었고 그녀를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박동훈 전무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들어오게 했다. 박동훈은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나는 걸음걸이로 들어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공범자로서의 유대감이 흘렀다. 박동훈은 금미에르 패션이 곧 백기를 들 것이라며 호언장담했고 최태석은 그 대가로 약속했던 건설 수주건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고 화답했다. 그들은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건배를 했다. 최태석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재벌이새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놈이 서민 생활을 체험하겠다고 나가더니 객사라도 한 모양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주인이 걸려들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동네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그저 시간 많은 백수 정도로 생각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다. 잠시 후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자연스럽게 민준의 옆 벤치에 앉았다. 그는 땀을 닦는 척하며 민준의 옆에 작은 USB 드라이브와 접힌 신문지 뭉치를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그는 민준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주위를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최태석 부회장이 이사회를 매수하여 차기 회장 추대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박동훈과 결탁하여 미미에르 패션의 부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서연의 회사에 침투시킨 산업 스파이가 디자인 유출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덧붙였다. 민준의 눈빛은 비둘기를 바라보던 온화함에서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찬바람처럼 매섭게 변했다. 민준은 신문지 사이에 끼워진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최태석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박동훈이 하청업체들을 협박한 녹취록 파일 목록이 들어있었다. 놈들은 생각보다 더 더럽고 치졸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감히 내 아내의 꿈을 짓밟으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그들이 승리에 취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되 서연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화하라는 명령이었다. 김 실장이 자리를 뜬 후에도 민주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파괴적일지 계산하고 있었다. 단순히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공포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창백함과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밝은 미소로 아내를 맞이했다. 그는 서연의 가방을 받아들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사가 오늘따라 서연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식탁에는 민준이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남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국물을 떠넘겼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민주는 놀란 기색 없이 다가와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강력했다. 서연은 울먹이며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회사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 집까지 압류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품에 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남편의 말이 그저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든 서연의 곁을 지키며 핸드폰으로 알파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작전명 섀도우, 내일부터 2단계에 돌입한다. 그는 최태석과 박동훈이 서연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뒤 악마의 계약서를 들이밀 것이다. 민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오만하게 굴 때 그 가면을 벗겨버릴 결정적인 순간을. 다음 날 헨리에르 패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거래처들이 들이닥쳐 미수금을 당장 해결하라며 난동을 부렸고 일부 직원들은 동요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빗발치는 항해 전화를 받으며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인터폰을 통해 박동훈 전무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를 들어오게 했다. 박동훈은 마치 자신의 사무실인 양 거만한 태도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그는 겁에 질린 서연의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넷미에르 패션의 인수합병 제안서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조항들로 가득했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서연을 바지사장으로 앉혀주겠지만 거절하면 내일 당장 부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서연은 분노로 손을 떨며 제안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박동훈은 그런 서연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덧붙여 한 가지 조건을 더 내걸었다. 그것은 바로 무능한 남편 강민준과의 이혼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쓰레기 같은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곁으로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민주는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박동훈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 한 남자의 자존심과 사랑을 건 전쟁이 되었다. 민주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헬멧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챗미에르 패션 사옥 근처 골목에 도착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박동훈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의 뒤를 밟아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때 건물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났다. 채권자로 위장한 용역 깡패들이 서연을 에워싸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박동훈의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인지 아니면 그가 서연을 더 압박하기 위해 준비한 쇼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민주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지금 당장 나서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청소부인 척하며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깡패 중 한 명이 민준을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민준은 교묘하게 발을 걸어 그를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민준이 한 짓이라고 눈치채지 못했다. 넘어진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자 주위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 민준은 서연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재빠르게 피신시켰다. 헬멧 쉴드 너머로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민준은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게 한 뒤 바람처럼 사라졌다. 서연은 멀어져가는 오토바이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그 든든한 등과 따뜻한 손길은 분명 낯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알파팀을 소집하여 박동훈의 불법 도박장과 최태석의 비밀 금고를 동시에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 놈들이 잠을 자는 동안 그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주는 검은색 작전복으로 환복하고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그의 움직임은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은밀했다. 오늘 밤은 놈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 될 것이다. 강민주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놈들의 목덜미를 노리는 늑대가 되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서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시간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더 헤리티지의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한 사교장으로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은밀한 거래를 나누는 곳으로 유명했다.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끈을 꽉 쥐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의 강민준이 서 있었는데 화려한 클럽의 입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라 발레 파킹 요원조차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오늘 이 자리에 민준을 데려오는 것을 망설였지만 혼자서 그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결국 그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민준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클럽 내부로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 아래 최고급 가죽 소파와 수입 대리석으로 장식된 인테리어가 위압감을 풍겼다. 안내 직원을 따라 긴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VIP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자욱한 시가 연기 사이로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상석에는 한울그룹의 부회장 최태석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동훈이 승자의 미소를 띠며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최태석은 민준을 보자마자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어 연기를 쫓는 신호를 했다. 어디서 개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의 태도에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박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맞은편 소파를 권했다. 그는 민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연에게만 집중하며 준비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최미에르 패션의 회생을 위한 투자 계약서였지만 그 조건란은 아직 비어 있었다. 최태석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회사를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이 여기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는 말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파격적인 자금 지원과 유통망 확보, 그리고 채무 전액 상환이라는 꿈같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들이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박동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동훈과 최태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태석은 혀를 차며 말했다. 한울그룹의 파트너가 되려면 주변 정리부터 깔끔해야 한다며 저런 무능한 거머리 같은 놈을 달고서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박동훈이 거들며 나섰다. 서연 씨, 이건 당신을 위한 기회야. 저 남자가 당신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빚더미에 앉은 아내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남자라고 할 수 있나? 그는 민준을 손가락질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와 결혼한다면 엠미에르 패션은 내일 당장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어. 박동훈의 제안은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민준은 소파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등에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지만 표정만은 철저하게 무감각함을 유지했다. 이것은 그가 서연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다. 과연 그녀는 막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이혼 서류와 투자 계약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의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회사를 살리면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영혼을 파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펜을 향해 다가갔다. 최태석과 박동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의 눈이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서연의 뇌리에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사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위로해주던 사람,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 그녀는 깨달았다. 돈으로 회사를 살릴 수는 있어도 잃어버린 사랑과 양심은 그 어떤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펜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박동훈의 얼굴을 향해 시원하게 끼얹었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박동훈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최태석 역시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다. 정적을 깨고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은 정말 쓰레기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역겨운 인간들. 박동훈이 젖은 얼굴을 닦으며 서연에게 욕설을 퍼부으려 했지만 서연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내 남편은 당신 같은 껍데기뿐인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내 남편을 버리지 않아. 당신들의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으니 당장 치워. 그녀의 외침은 마치 사자우처럼 당당했다. 최태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는 이제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될 거야. 그가 고함을 쳤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그들의 면전에 흩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민준 씨. 이런 곳에 더 있어봤자 구역질만 나.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민준은 서연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박동훈과 분노를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는 최태석의 모습이 보였다. 민준의 입가에 찰나의 순간 섬뜩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미소였다. 너희들은 오늘 최고의 실수를 저질렀다. 감히 내 여자를 울리고 내 여자를 시험에 들게 했다.
이제 자비는 없다. 시험은 끝났고 남은 것은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클럽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하자 서연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다. 긴장이 풀린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 민준 씨. 내가 못나서 당신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 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낸 승리자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아니야, 서연아.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멋진 선택을 했어.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 여자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은 바로 이 여자를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라고. 한참을 울고 난 서연은 조금 진정된 듯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내일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될 거야. 은행 압류도 들어올 테고 직원들 월급도 밀릴 텐데. 그녀의 걱정은 현실적이고 뼈아팠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 어쩌면 내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김 실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정리했다. 알파팀 전원 대기. 내일 아침 한올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 그리고 옌미에르 패션에 대한 무제한 자금 지원 준비.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서울의 재개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강민준의 귀환은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아내를 괴롭힌 자들의 파멸이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한 후 서연은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다. 민주는 잠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재로 향했다. 그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한올그룹 회장의 직인이 찍힌 명함과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트레이닝복을 벗어던지고 정장을 걸쳤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무능한 백수 강민준이 아닌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닌 한올의 제왕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 실장 접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한올그룹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최태석과 박동우는 분노를 술로 달래며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 여자가 감히 우리에게 물을 먹여? 내일 당장 용역들을 풀어서 회사 집기들을 다 드러내버려. 최태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박동우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 쳤다. 네, 부회장님. 그리고 그 남편 놈도 손 좀 봐줘야겠습니다.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줘야죠. 그들은 자신들의 목에 칼날이 겨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재 책상에 앉아 우미에르 패션을 공격했던 하청업체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태석의 비자금 계좌 번호와 박동훈의 불법 거래 내역을 나열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들을 감옥으로 보낼 편도 티켓이었다. 민주는 펜을 들어 그들의 이름 위에 굵은 X표를 그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내일 윤서연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민주는 잠시 펜을 놓고 서연이 자고 있는 침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겪었던 마음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찾던 진정한 반려자임을 증명했다. 이제는 그가 보답할 차례였다. 그녀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고 그녀의 꿈을 세상 누구보다 화려하게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강민준의 사랑은 이제 말뿐이 아닌 압도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것이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검푸르게 변해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민주는 정장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나가기 전 책상 위에 서연에게 남길 짧은 메모를 적었다. 오늘 저녁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7시까지 하늘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와줘. 사랑해. 이것은 아내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자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장이었다. 이른 새벽, 도시가 아직 잠에서 덜 깬 시간이었지만 강민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낡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 주차된 검은색 밴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울그룹의 최정예 정보 조직인 알파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밴 내부는 최첨단 감청 장비와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요원들은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손짓으로 그들을 자리에 앉히며 메인 모니터 앞에 섰다. 화면에는 최태석 부회장과 박동훈 전무의 실시간 동선, 그리고 그들의 차명 계좌 내역이 낱낱이 표시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건네며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놈들이 오늘 오후 윤서연 대표님을 납치하여 강제로 회사 양도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놈들은 이미 전문 용역 깡패들을 섭외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와 가짜 번호판까지 준비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에는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모니터 화면 속 박동훈의 얼굴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포위망을 좁혀 단 내가 직접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입하지 마라.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할 빚이 있으니까. 그는 아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민주는 밴에서 내려 다시 허름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의 그림자가 되어 아내를 지킬 준비를 마쳤다. 아침이 밝자 윤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어젯밤의 충격과 결단으로 인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소형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핸들을 잡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원단 공장이었다. 직접 공장장을 만나 사정이라도 해볼 생각이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의 차가 한적한 외곽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따르던 검은색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서연의 차 뒤범퍼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꽉 잡았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험상궂은 남성들이 탄 차량 2대가 그녀를 양옆에서 포위해 오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라 자신을 노린 계획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공포에 질린 서연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놈들의 차는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오른쪽에서 달려든 차가 서연의 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지만
이민놈들이 차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오토바이 배기음이 굉음을 내며 들려왔다. 검은색 헬멧을 쓴 라이더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놈들의 차량 사이를 파고들었다. 라이더는 능숙한 솜씨로 오토바이를 슬라이딩시키며 서연의 차 앞을 막아서는 놈들을 들이받았다. 깡패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난 사이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자는 천천히 헬멧을 벗지 않은 채 놈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차 안에 갇혀있던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익숙한 체격과 옷차림은 분명 남편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순박하고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냉철하고 위압적이었다. 깡패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냐며 휘두른 파이프가 민준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민준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팔목을 낚아챘다. 뚝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비명이 도로 위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비명을 지를 틈도 주지 않고 남자의 명치를 가격하여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그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파괴적이었다. 나머지 깡패들이 당황하며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허수아비들처럼 보일 뿐이었다. 민준은 날아오는 주먹을 막아내고 로우킥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유도 기술을 이용해 아스팔트 바닥에 매다 꽂았다. 다대일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깡패들이 그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민준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적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남은 깡패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위협했다. 오지마,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어. 놈은 이성을 잃고 서연의 차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뛰어 올린 뒤 정확하게 놈의 손목을 향해 던졌다. 파이프는 총알처럼 날아가 놈의 손을 강타했고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준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놈의 멱살을 잡고 차보닛 위로 밀어붙였다. 누가 시켰어? 말해.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굵었다. 공포에 질린 깡패는 덜덜 떨며 박동훈 전무가 시켰다고 자백했다. 민준은 놈을 기절시켜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서연의 차문을 열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방금 전까지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눈빛의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았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평소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척하던 남편이 전문 킬러들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정말 내가 알던 강민준 맞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그녀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여기를 벗어나는 게 우선이야. 민준은 대답을 회피하며 서연을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웠다. 서연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낯선 등 근육의 단단함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의 등 뒤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알파팀이 뒤처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쓰러진 깡패들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이제 놈들은 알게 될 것이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 오늘 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뀔 것이다. 민주는 서연을 안전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한울그룹 계열사 호텔로 민준의 지시로 미리 준비된 보안 구역이었다. 서연은 화려한 룸의 내부를 둘러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이런 비싼 호텔을 어떻게 예약했어? 돈이 어디서 났어? 그녀의 질문에 민주는 친구가 여기서 일하는데 직원 할인으로 싸게 빌렸다고 둘러댔다.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캐물을 힘이 없었다. 민주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고 서연에게 휴식을 권했다. 욕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놈들 신병 확보했나? 경찰서에 넘기기 전에 배우에 대한 진술서와 녹취록을 완벽하게 확보해. 그리고 박동훈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 실패한 깡패들의 사진과 함께 다음은 네 차례다라는 메시지를. 그의 지시는 냉혹하고 철저했다. 이제 심리전을 통해 놈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차례였다. 한편 박동훈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고가 없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그의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사진을 확인한 박동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처참하게 쓰러진 자신의 부하들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섬뜩한 경고 문구. 그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도대체 누가? 그 무능한 남편놈이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공포에 질려 최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태석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완벽했던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강민준의 지시일 리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혹시 강민준이 우리가 모르는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죽었다던 진짜 강 회장의 세력이 움직이는 걸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오만함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호텔 룸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아까 그 싸움 실력 어디서 배운 거야? 군대에서 배웠다고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던데.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은 타자치던 손을 멈추었다. 이제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는 그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노트북을 덮고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서연아, 세상에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 내가 너에게 숨긴 게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맹세컨대 그 모든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했다. 서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약속해.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혼자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약속할게.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악몽이 끝날 거야. 내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않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내일은 한울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자 최태석이 회장 취임을 선포하려는 날이었다. 민준은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복귀할 생각이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왕의 귀환을 알리는 그 순간, 놈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새벽 3시. 민주는 알파 팀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최태석의 비자금 금고 위치 파악 완료. 박동훈의 마약 밀매 연루 증거 확보. 그리고 내일 파티장의 보안 시스템 해킹 완료.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한울그룹 회장의 황금 배지를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는 잠든 서연의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 내 사랑. 이제 당신은 여왕이 될 거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당신을 빛나게 해줄게. 민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서연의 볼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지난 3년의 인내와 사랑이 담긴 결정체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웅크리고 있었다. 강민준, 아니 한울그룹 회장 강민준이 깨어났다. 그의 발걸음이 향할 곳은 단 하나, 반역자들이 춤추고 있는 연회장이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한울그룹 본사의 부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독한 양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최태석 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이켰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코올의 열기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박동은 전무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어제 오후 그들이 고용한 전문 용역들이 흔적도 없이 당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단순한 실패 이상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도대체 그 무능한 남편 강민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특수훈련을 받은 깡패들을 단신으로 제압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태석은 핏발선 눈으로 박동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가 알아본 정보가 확실해? 그냥 빈털터리 백수라며 어떻게 된 놈이 킬러들을 맨손으로 때려잡느냔 말이야. 그의 고함에 박동훈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박동훈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뒷조사를 몇 번이나 했지만 강민준의 과거는 깨끗하다 못해 투명할 정도로 평범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조작해 놓은 가짜 데이터처럼 그의 인생에는 지난 3년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전무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더욱 섬뜩한 미스터리로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내일이면 한올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고 최태석은 그 자리에서 회장 취임을 공식 선언해야 했다. 만약 윤서연이 살아남아 주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강민준이 또다시 방해를 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태석은 결단을 내린 듯 비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할 일들이 있다.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놈들로 보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같은 시각 안전가옥인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민주는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아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전신에서는 선 검기와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고 이성을 잃은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이었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의 등을 바라보았다. 어디 가는 거야? 밖은 위험하잖아. 제발 가지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민준은 뒤를 돌아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잠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문 밖을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외출이 아님을 감지했다. 민주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미리 준비된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알파팀의 행동대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놈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인천 항구 근처에 폐쇄된 물류 창고로 용병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지시했다. 좋아. 그곳은 인적도 드물고 소음이 새어나갈 걱정도 없으니 청소하기엔 안성맞춤이군. 내가 직접 간다. 너희들은 외곽을 봉쇄하고 한 놈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해. 차량은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민주는 차 안에서 손에 딱 맞는 검은색 가죽 장갑을 착용했다. 오늘 밤 그가 상대할 적들은 어제의 동네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돈만 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해외 용병들이었다. 최태석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살수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파티 전야제의 불꽃놀이 희생양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와 자신을 위협한 대가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것을 놈들에게 똑똑히 각인시켜줄 생각이었다. 인천의 폐물류 창고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녹슨 철문 사이로 비릿한 바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창고 안쪽에는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무기를 든 채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인 스네이크는 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타겟이 제발로 이곳에 온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막 속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때 창고의 메인 전원이 차단되면서 암흑이 찾아왔다. 용병들은 당황하며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플래시를 켰다. 젠장, 뭐야? 비상 발전기 돌려. 스네이크가 소리쳤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부하의 끔찍한 비명 소리였다. 으악, 짧고 굵은 비명이 울리고 나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이어졌다. 공포가 순식간에 창고 안을 잠식했다. 민주는 어둠 속을 유령처럼 누비고 다녔다. 그는 야간 투시경 없이도 놈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놈들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민주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하여 목을 꺾어 기절시켰다. 놈이 쓰러지기도 전에 민주는 이미 다음 타겟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빠르고 정확했다. 플래시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허공을 갈랐지만 민준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다. 그는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뛰어내리며 2명의 용병을 동시에 덮쳤다. 양손으로 놈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한 뒤 무너지는 놈들의 복부를 가격하여 확인 사살을 했다. 총을 쏘려고 시도하는 놈이 있으면 가차없이 손목을 비틀어 총구를 돌려버렸다.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쓰러지는 것은 언제나 용병들이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순식간에 절반 이상의 부하를 잃은 스네이크는 공포에 질려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와, 숨지 말고 나오란 말이야.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탄창이 바닥나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주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달빛이 창고 천장에 깨진 창문으로 들어와 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그의 정장과 냉혹한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의 모습 그 자체였다. 스네이크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고쳐쥐고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백 앞에서는 쥐새끼에 불과했다. 민주는 달려드는 스네이크의 팔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꿈치를 역관절로 꺾어버렸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주는 스네이크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리며 차가운 벽에 밀어붙였다.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겠다. 어차피 최태석이겠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창고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스네이크는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은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발신자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번호로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에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최태석과 박동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화면을 본 최태석은 경악했다. 자신의 정의 용병들이 바닥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리더인 스네이크가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가며 강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민준은 화면 너머의 두 사람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회장님, 선물을 보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계신 걸 보니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강민준, 내 놈이 어떻게? 최태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렸다. 민준은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내일 파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도 아내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회장님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아주 기대가 크군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은 부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장례식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말이죠. 통화는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 최태석은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금 본 강민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찌질한 사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 장례식 복장을 하고 오라는 말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동훈은 공포에 질려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민주는 스네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놈들을 경찰에 넘겨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 창고를 깨끗하게 비워 민주는 알파 팀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창고를 나섰다.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민준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다. 남은 것은 내일 아침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귀환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상쾌했다. 호텔로 돌아온 민주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꼭 쥐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민준의 연락을 기다리다 잠든 모양이었다. 민준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담요를 가져와 그녀에게 덮어주며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민주는 믿었다. 민주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며 몸에 묻은 피비린내를 씻어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몸에는 옅은 흉터들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 밤 생긴 상처는 없었다. 그는 내일 입을 최고급 맞춤 슈트를 꺼내 걸어두었다. 짙은 네이비색 원단의 금색 커프스링크, 그리고 한올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넥타이. 이것은 왕의 예복이었다. 그는 3년 동안 입었던 허름한 껍질을 벗고 다시금 제왕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오늘 파티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을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는 대관식이 될 것이다. 최태석과 박동훈,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모든 이들은 오늘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서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민준 씨, 언제 왔어? 다친 데는 없어? 그녀는 비몽사몽간에도 민준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응, 잘 다녀왔어.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서연아, 오늘 파티에 갈 준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말이야.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 될 테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의아해했지만 민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 후 호텔룸으로 최고급 디자이너 드레스와 메이크업 팀이 도착했다. 서연은 어리둥절해했지만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모든 것을 즐기라고 말했다.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마치 여왕과도 같은 자태였다. 민주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뒤에 섰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한 쌍의 그림 같았다. 자, 이제 가볼까? 우리의 무대로. 민준이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았다. 이 손을 잡고 어디로 가게 될지, 문 밖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남자가 곁에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찬란한 영광의 순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올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태석은 창백한 얼굴을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가린 채 연단에 서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출입구를 힐끔거리며 불안해했다. 강민준이 정말 올까?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공포와 긴장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사회자가 개회사를 선언하고 최태석의 회장 취임 발표 순서가 다가왔다. 그때였다. 연회장 상공에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람 소리와 함께 창밖으로 한올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창가로 몰려들었다. 헬기가 호텔 옥상 헬리포트가 아닌 연회장과 연결된 야외 테라스에 착륙했다. 먼지가 가라앉고 헬기의 문이 열리자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완벽한 슈트핏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태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위 강민준이 아닌 실종되었던 한울의 제왕 강민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 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의 귀환을 알리는 발소리가 심장박동처럼 연회장을 울렸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테라스에서 걸어 들어오는 두 남녀에게 고정되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비추자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강민주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그 무엇보다 현실적이었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저 사람 분명 윤서연 대표의 무능한 남편 아니었어? 그런데 저 옷차림과 분위기는 뭐지? 사람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한 사람은 단연 윤서연의 어머니인 최명자 여사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입을 딱 벌린 채 사위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그 찌질한 백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강민주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나아갔다. 인파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갈라지며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눈빛은 오직 단 한 곳, 연단 위에 서 있는 최태석 부회장을 향해 있었다. 최태석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민주는 연단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올라가 최태석의 바로 앞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선 두 사람의 대치에 장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최태석을 내려다보았다. 많이 놀라신 표정이군요, 최 부회장님. 취임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반갑지 않으신가 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최태석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충분했다. 최태석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이건 말도 안 돼. 너는 분명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 혹은 영원히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민주는 그런 최태석을 비웃듯 가볍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제가 죽기라도 바랐나 보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옥에서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말이죠. 민주는 최태석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다. 그리고 연회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과 취재진을 향해 돌아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울그룹 회장 강민준입니다. 그의 선언은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주주들은 경악과 환호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3년 동안 실종설, 사망설이 돌았던 그룹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 것이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서연은 연단 아래에서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한울그룹 회장? 내 남편이?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현실감이 사라졌다. 지난 3년간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총수라니. 민주는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켰다. 그의 손짓 하나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력의 힘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연단 뒤편의 초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한울그룹의 로고 대신 최태석과 박동훈이 밀실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비자금 장부, 그리고 서연을 청부 폭행하라고 사주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죽여버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니까. 회사만 뺏으면 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동훈의 잔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최태석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최태석과 박동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회사는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내를 협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기업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비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태석과 박동훈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태석 씨, 박동훈 씨, 당신들을 횡령, 배임, 살인교사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캉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최태석은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함정이야.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고. 강민준이 꾸민 짓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동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민준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비참한 최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 나가자 연회장에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처분뿐이었다. 민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울그룹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단 아래에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리고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였을 때 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민주는 연단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민주는 서연 앞에 서서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늦게 말해서 미안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할게. 당신의 남편, 강민준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원망, 안도, 사랑, 혼란 등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자신을 시험했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으로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것은 재벌 회장의 손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위로해주던 남편의 손이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다시 연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이자 금미에르 패션의 대표 윤서연입니다. 앞으로 한울그룹은 첸미에르 패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한울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사랑 고백이자 동시에 세상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장이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 소란 속에서 최명자 여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위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성은 금세 고개를 들었다. 내 사위가 한울그룹 회장이라니.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연단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민주는 그런 장모의 모습을 보았지만 무시했다. 이제 그녀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옆에 있는 서연뿐이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민준과 서연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기자가 그들을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민준은 서연을 품에 감싸 안아 보호하며 차에 올랐다. 리무진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화났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확인하고 싶었거든. 내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인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맘 졸이고 무시당하고. 그녀는 주먹으로 민준의 가슴을 투닥투닥 때렸다. 하지만 그 주먹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민준은 그런 서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갚을게. 앞으로는 절대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게.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 박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대신 앞으로 30년 동안은 설거지랑 청소 다 당신이 해. 회장님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민준은 픽 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을 꼭 끌어안았다. 알겠어. 평생 당신 전속 가정부로 살게. 회장직은 부업으로 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과 오해가 풀리고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서의 신뢰가 다시 쌓이는 순간이었다. 리무진은 한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달렸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거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그가 왜 하필이면 가난한 남자로 위장하여 서연에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였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과 관련된 과거의 약속 때문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최태석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불러.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한올그룹 부회장이야.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유치장 당직 경찰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그때 면회실로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태석은 희망을 품고 면회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비서인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회장님께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 내역과 과거 경쟁사 임원을 매수하려던 증거들입니다. 이것들이 검찰에 추가로 넘어가면 아마 평생 감옥에서 나오시기 힘들 겁니다. 김 실장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태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김 실장은 멍하니 앉아있는 최태석을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밤 공기가 느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의가 구현되는 날은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이제 회장님과 사모님이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다. 호텔로 돌아온 민준과 서연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섰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민준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까 헬기에서 내릴 때 기분이 어땠어?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 민준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대답했다. 아니,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나는 그저 당신을 빛내주는 조연이었을 뿐이야. 나의 여왕님.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재벌 회장으로 돌아왔으니 내일부턴 정말 바빠지겠네. 나도 회사 일 수습하려면 정신없을 거고. 그녀의 말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내일은 출근 안 해. 우리 신혼여행 가야지. 3년 동안 못 갔던 신혼여행. 이제야 제대로 가는 거야.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어디로? 민주는 비밀이라며 윙크를 했다. 그는 이미 몰디브의 리조트를 통째로 예약해둔 상태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서연이 알지 못했던 민준이 간직해온
오래된 사랑의 기억을 꺼내놓을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빛이 쏟아지는 출구에 도달했다. 가난한 남자로 변장했던 재벌 CEO와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아내.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반전은 서연의 입에서 나올 차례였다.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작은 비밀이 이 로맨스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한울그룹을 뒤흔들었던 최태석 부회장의 반란과 윤서연 대표를 향한 박동훈의 악랄한 음모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울그룹의 내부 비리와 강민준 회장의 극적인 귀환을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련된 모든 비리 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최태석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변호인단을 닥달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민준이 확보해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 어떤 법적 논리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박동훈 역시 파멸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마약 밀매 연루 사실과 청부폭력 혐의가 모두 드러나면서 태영건설마저 그를 손절했고, 그는 가문의 수치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한때 오만방자하게 서연을 위협하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추태를 부렸다. 민주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어떠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인과응보였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일 뿐이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민준과 서연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은 약속대로 첸미에르 패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울그룹의 막강한 유통망과 자금력이 더해지자 헨미에르 패션은 날개를 단 듯 성장했다. 서연은 단순히 재벌 회장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회사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직원들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낸 대표를 존경했고,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는 시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민주는 서연과 함께 약속했던 신혼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인도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몰디브의 한 프라이빗 리조트였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는 더 이상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백수가 아니었지만 서연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하고 장난기 많은 남편이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해변을 산책하며 그녀의 발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지난 3년간의 일들을 회상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민준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왜 하필이면 가난한 백수 행세를 했던 거야? 당신 정도의 위치라면 굳이 그런 연극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잖아. 서연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나는 두려웠어. 내 배경, 내 돈, 내 위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 내가 아니라 내 껍데기뿐이었으니까.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 강민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원했어.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너를 만난 거야.
그리고 너는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강한 사람이었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네가 증명해줬지. 그의 고백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반응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다. 보통이라면 화를 내거나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서연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더니 자신의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들고 나왔다. 그녀는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사진은 놀랍게도 5년 전 민준이 한울그룹 회장 취임식 때 찍힌 신문기사 스크랩이었다. 사진 속의 민준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다. 민준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옆에 다시 앉았다. 사실은 말이야, 나 당신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뒤쯤 알게 됐지. 당신이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 재킷 안주머니에서 이 스크랩이랑 당신 명함이 떨어졌거든. 나는 그때 내 눈을 의심했어. 내 남편이 대한민국 재계 1위 한올그룹의 회장이라니 정말 꿈인 줄 알았지.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럼 왜 모른 척 했던 거야? 내가 연기하는 걸 보면서 비웃었던 거야? 민준의 당황한 모습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니야, 비웃다니. 처음엔 나도 당신한테 따지려고 했어. 왜 나를 속였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 하지만 당신이 잠꼬대로 그러더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서연이랑 있으면 내가 회장이 아니라 그냥 남자가 된 것 같아서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당신이 원하는 그 평범한 삶, 내가 지켜주기로. 당신이 가면을 벗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시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연이 그를 품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어설픈 연기를 알면서도 속아주었고 가난한 생활을 불평 없이 견뎌내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보고 참은 것이 아니라 민준이라는 사람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정한 승자는 민준이 아니라 서연이었다. 그리고 나도 확인하고 싶었어. 서연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거렸다. 천하의 강민준 회장이 과연 사랑을 위해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콧대 높은 남자가 찌질한 백수 역할을 얼마나 끈기 있게 해내는지 보고 싶었거든. 근데 당신 생각보다 연기 잘하더라. 우리 엄마 구박받으면서 설거지할 때 정말 오스카 나무주 연상감이었어. 그녀가 깔깔거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웠다. 자신이 그녀를 믿지 못해 시험하려 들 때 그녀는 이미 그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당신은 정말 내가 평생 이길 수 없는 여자야. 내가 졌어. 완벽하게 패배했어.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졌으면 벌칙을 받아야지. 앞으로 평생 나한테 충성해. 한눈 팔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처럼 나만 사랑해줘. 그게 내 조건이야. 민주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위한 바보가 될게.
회장 강민주는 세상의 것이지만 인간 강민주는 오직 윤서연의 것이니까.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맹세를 축복하듯 더욱 거세게 울려 퍼졌다. 가면을 쓴 재벌 회장과 그 가면 뒤에 진심을 꿰뚫어 본 현명한 아내, 두 사람의 사랑은 거짓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신뢰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시련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5년 후 한올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는 여느 때보다 성대하게 열렸다. 강민준 회장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윤서연 대표가 이끄는 패션은 한올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이자 이상적인 파트너로 칭송받고 있었다. 파티장 한켠에는 4살배기 꼬마 아이가 앙증맞은 턱시도를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의 아들 강지호였다. 지호는 할머니인 최명자 여사의 손을 잡고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이제 사위를 하늘처럼 모시며 손자의 재롱에 입이 귀에 걸릴 듯 행복해했다. 그녀의 속물적인 근성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딸 부부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샴페인 2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대답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서. 5년 전 그 낡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서연은 민준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말했다. 나는 상상했어.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믿음을 증명해줬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오직 서연의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남자로 변했던 재벌 CEO의 이야기는 세간의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그 내면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 강민준과 윤서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날을 함께하며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때로는 티격태격하며 평범하고도 특별한 사랑을 이어갈 것이다. 해피엔딩은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써 내려가는 그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한 컷으로 남았다.